자, 정보통신 개론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강, 2강을 통해서 통신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어렵습니까? 자,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 우리가 뭐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쉽고 재미있게 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이번 시간도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정보 전송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건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저와 같이 함께 하게 되면 또 재밌게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카카오톡을 예를 들거나 또 네이버를 예를 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 자, 이렇게 접속을 해서 수많은 가입자들이 이쪽에 연결해서 서로 간에 SNS 메시지를 받거나 나의 어떤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올리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검색해서 또 들여다보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신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 아니면 기술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편하게 쓰고는 있지만 실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지만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터미널, 단말기라고 부르고, 메인 서버에 있는 얘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단말기 간의 통신 과정에서 단말기 옆에 뭐가 있었어요? TC라는 전송 제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컴퓨터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CCU다, Communication Control Unit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게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했었죠. 이걸 우리가 통신회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신회선의 종류에 따라서 이 통신회선이 아날로그 전송로냐, 그러니까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전기줄을 연결해서 아날로그를 전송하는 선이냐, 지하에 매설된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디지털 전송로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호를 바꿔주는 변환기가 필요했다는 얘기고, 그 신호 변환기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모뎀이라는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는 DSU라는 게 있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었지만 우리는 이 모뎀과 DSU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제 모뎀과 DSU의 신호 변환 과정은 역시나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변환하느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정보 전송 기술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연계돼서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직접 그릴 수는 없더라도 이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볼까요? 자, 정보 전송 기술 부분에서 정보의 전송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데이터, 정보를 보내는 그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정보 전송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정보 전송이라는 개념은 원격지까지 전송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는 정보통신 장비가 다룰 수 있는 전기적인 어떤 신호 형태로 바꾸어서 전달돼야 된다. 우리 인간의 목소리가 야라고 하고 사랑해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그대로 우리는 전달돼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는 메시지로 사랑해라고 보냈을 때, 친구한테 보냈을 때 친구의 그 단말 기기에서도 사랑해라는 글자가 그대로 찍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중간에 이어가는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 신기하다.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친구 핸드폰에 똑같은 그 글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빛의 속도로 가니까 전파가 지하에 매설된 광 케이블로 막 흘러서 무선의 안테나를 통해서 친구 핸드폰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전봇대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통신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정보의 전송이다, 보내면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신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자,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신호는 아자에 동그라미를 따서 이렇게 동그란 신호고, 디지털 신호는 각진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는 우리 인간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파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0과 1만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나타낼 수 있는 디지털 형태, 이진수의 형태가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개념 역시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음향 정보가 되겠고요. 디지털 신호는 데이터 정보와 이미지 같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아날로그 신호가 뭐냐, 디지털 신호가 뭐냐, 이거는 과거에는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뭐 나오진 않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따 뒷페이지에서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거 두 가지가 가끔씩 묻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형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목소리 형태인데, 여기서 가청 주파수와 음성 주파수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의 신호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불러요. 주파수. 영어로 하면 프리퀀시가 되겠죠. 자, 이 주파수가 우리 인간에게 가청,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음성 주파수는 우리 인간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자,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음성 주파수가 300에서 3400 단위는 HZ는 우리가 헤르츠라고 읽습니다. 헤르츠. 헤르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헤르츠인데 300에서 3400헤르츠인데 우리 인간의 목소리에서 예를 든다면 남자들이 이렇게 베이스 목소리, 그러니까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낮은 주파수라고 보고, 여자들이 아주 그 가냘픈 목소리, 저는 소리를 못 내겠지만 그런 가냘픈 목소리를 우리가 높은 주파수라고 보면,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음성 주파수 대역은 300에서 3400Hz 정도 된다. 우리가 뭐 시험에서 뭐 그 남자들이 저음은 뭐 헤르츠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 인간의 목소리에서 낼 수 있는 범위가 300에서 3400 정도 된다. 이 수치를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300에서 3400Hz. 자, 우리가 수치가 커지면 이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죠. 킬로라는 단위, 그 다음에 메가라는 단위, 그 다음에 뭐 기가라는 단위, 그 다음에 테라라는 단위, 뭐 이런 단위가 쭉 있잖아요. 킬로는 보통 우리가 10의 3승을 우리가 킬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킬로미터 그러면 1000m를 1킬로미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킬로는 10의 3승에서 100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전부 다 이진수로 움직이니까 2의 10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의 10승은 정확하게 1024가 되죠. 1024. 그러면 메가는 2의 20승이 되는 거고요. 기가는 2의 30승, 테라는 2의 40승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용량에 대한 부분, 그 컴퓨터의 용량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뭐 메모리 용량이 뭐 몇 기가다, 뭐 32기가다, 64기가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뭐 우리 집은 1테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용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뭐 전자계산기 구조나 또 사무자동화에서는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사무자동 시스템 과목이나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제 3400Hz다 하면 얘를 킬로헤르츠로 고치면 3.4 킬로헤르츠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초등학생 수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간혹 가다가 실수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 주파수의 범위가 300에서 3400이라고 기억을 하고 외우고 시험 치러 갔는데,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음성 주파수 대역폭에 속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300에서 3400 이 수치만 보고 이거 답이다 하고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뒤에 단위가 킬로헤르츠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단위가 킬로헤르츠면 0.3에서 3.4 킬로헤르츠가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킬로가 아니라 헤르츠 단위로 300에서 3400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가청 주파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소리의 범위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라디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라디오 방송 요즘 잘 안 듣지만, 라디오 방송 그러면 AM, FM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AM, FM에서 보통 FM 라디오의 각 방송사의 주파수는 메가헤르츠 단위입니다.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2의 20승단위죠. 뭐 예를 들어서 95.3메가헤르츠 뭐 MBC 방송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95.3메가헤르츠라는 얘기는 메가니까 2의 20승 단위가 뒤에 더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헤르츠의 범위가 엄청나게 높은 범위죠. 우리 인간의 귀로서는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좀 듣고 있는데요. 라디오라는 장치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로 주파수를 바꿔서 들려주는 거지, 실제로 라디오까지 도착하는 그 주파수의 범위는 이 메가헤르츠 단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의 주파수 범위가 있는데 그 핸드폰이라는 장비가 없으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그 주파수를 우리가 캐치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책에서는 뭐 2만 2천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뭐 2만 2천 헤르츠다. 20에서 2만 2천 헤르츠다. 시험에는 20에서 2만 2천이 나오든 뭐 20에서 2만이 나오든 이 정도가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다. 이것도 뭐 실예로 들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음성 주파수로 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3400Hz인데 이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포함이 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범위하고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차이가 있죠. 왜? 악기 소리 같은 거 막 갸냘픈 소리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파수는 3400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악기 소리를 우리가 인간이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 자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수치 2개만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면 수치를 물으니까 이 수치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디지털 신호는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정보와 이미지 정보 같은 거를 0과 1로 구성된 이진화 형태의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서 정보의 전송 형태, 또 전송 속도와 전송 효율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의 아날로그 부호화. 이 말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다, 이런 뜻이고요. 아날로그 데이터의 아날로그 부호화는 아날로그 그 신호를 또 다른 아날로그로 바꾼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부분에서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나오는 부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별표 3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3가지가 있는데 영어 단어로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ASK, FSK, 그리고 PSK, QAM 또는 APSK. SK의 약자는 통신사 이름이 아니고 Shift King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편의 변조다. 자, 이런 얘기인데 앞에 붙은 단어가 진폭 편의 변조의 A는 진폭을 영어로 하면 amplitude, 그래서 ASK, 주파수를 영어로 하면 frequency, 그래서 FSK, 그리고 위상을 영어로 하면 phase, 그래서 PSK, 그리고 마지막은 진폭 플러스 위상이에요. 진폭 플러스 위상이니까 amplitude와 phase를 붙여서 APSK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QAM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뭐 PCM 변조 과정에서 공부할 거지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다. 이렇게 생긴 디지털 신호요. 자, 이렇게 생긴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날로그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류가 4가지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PCM 변조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진폭 편의 변조, 주파수 편의 변조, 위상 편의 변조, 진폭 위상 편의 변조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약자로서 AFP 그리고 QAM 4가지를 무조건 약자를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가나다라가 뭐 진폭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이거 가나다라는 영어 문제를 묻는 거예요. 진폭이 앰플리튜드니까 ASK가 답이란 얘기예요. 위상 어쩌고저쩌고, 진폭과 위상 어쩌고저쩌고 하면 QAM이나 APSK가 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만 기억해 두면 돼요. 근데 얘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4가지의 특징을 묻거든요. 4가지의 특징을 물으면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가르쳐 드릴게요. FSK 하면 느리다. FSK가 제일 느려요. 그 다음에 진폭 위상 편의 변조. 이건 2가지를 합한 거니까 이게 제일 빠르다. 그리고
이따 우리 페이지 뒷페이지에 가면 통신의 속도를 배우게 돼요. 통신의 속도 단위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PS라고. 자, BPS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BPS가 뭡니까? 비트 퍼 세크의 약자죠. 그러니까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가. 자, 비트의 의미는 바이너리 디지트를 줄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디지트는 우리말로 하면 이진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는 이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진수의 그 비트를 1초에 몇 개를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100메가 광랜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메가 광랜이다 그러면 1초에 100메가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1초에 보낼 수 있으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 단위를 우리가 BPS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런데 BPS라는 단위 외에 얘는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속도 단위지만 BAUD라는 속도 단위가 있어요.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BAUD. 이거 읽을 때 보어라고 있습니다. 보어. 자, 보어의 속도 단위도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느리다 빠르다는 속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진폭 편의 변조의 속도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얘의 속도가 1200에서 2400 bps 정도 됩니다. 자, 요즘 그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로 따지면 저 1200에서 2400은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부호할 때 걸리는 이 속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인터넷의 속도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진폭 편의 변조의 속도가 1200에서 2400 bps 사이예요. 그러면 얘가 느리다 그랬죠. 그죠? 얘가 느리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얼마? 1200 bps 이하입니다. 이하. 그 다음에 1200에서 2400 사이가 진폭 편의 변조라 그랬었죠. 그러면 위상 편의 변조 얘가 이렇게 적을게요. 얘가 2400 bps 이상입니다. 2400 이상. 자, 그러면 1200에서 2400 사이가 ASK면 느린 FSK는 1200 이하. 그리고 진폭보다 빠른 거는 PSK인데 PSK는 2400 이상. 그러니까 쉽게 외우라고 제가 이거 얘기해 드는 거예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빠르다는 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얘는 한 9600 bps 정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쓰세요. ASK라고 쓰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FSK라고 쓰고, 그 다음 밑에 PSK를 쓰고, 맨 밑에 QA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ASK가 1200에서 2400 사이다. 그러면 FSK는 1200 이하고, PSK는 2400 이상 정도 되고, QAM은 9600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 자, 바로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항상 수업을 들을 때 그래요. 이거 막 열심히 필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내일 복습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됩니까 그게? 뭐 내일 되면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일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이거 기억하더라도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일 되면 다 까먹는데요. 지금 이거 다 기억하죠? 내일 되면 까먹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문제풀이 할 때 나오면 아 그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성공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억하고, 또 이 문제가 반복해서 또 나오거든요. 그럼 문제 풀다 보면 또 반복해서 또 나와. 그러면 아 그때 완전히 자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 학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본 강의만 열심히 듣고 시험 치러 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55점에서 65점 사이. 불안불안합니다. 아, 나는 강의 열심히 들었어. 합격할 거야. 55점에서 65점 사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기억이 확 났다. 이 문제가 나왔다. 맞춰서 60점 턱걸이에서 합격을 하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본 강의 재미있게 편하게 들으시고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은 7, 80점 아니면 90점의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자, 좋아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부호하는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방송에 AM, FM 그리고 위상 변조하는 방식 PM까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라디오 방송은 AM과 FM을 주로 많이 쓰고요. AM은 보통 킬로헤르츠 단위에서 쓰고 FM은 주로 메가헤르츠 단위에서 써요. 그러니까 킬로헤르츠와 메가헤르츠 비교하게 되면 킬로헤르츠가 그나마 우리 앞에서 말했던 우리 인간의 음성 주파수와 가청 주파수 대역에 그나마 가깝잖아요. 킬로헤르츠가. 근데 메가헤르츠는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라디오 방송 들을 때 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말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뭐 누구랑 누구랑 쇼. 요즘 라디오를 잘 안 들으니까 어떤 방송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은 AM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AM 주파수에 따라서 AM 방송을 많이 하고, 음악이나 악기 소리 같은 거 주로 뭐 음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주로 FM에서 많이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소리가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방송이 나오겠죠.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이제 위상 변조인 PM이 있다. 여기 약자도 똑같아요. Amplitude, Frequency, 그리고 Phase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의 보호와 아날로그 데이터의 아날로그 보호화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날로그 데이터의 디지털 보호화. 이게 아까 앞에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우선 이 PCM에다가 별표를 해놓고요. PCM. 자, PCM에다가 별표 해놓고, 요거 PCM 자체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지는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얘기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PCM은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 외에 PAM, PWM, PPM 세 가지가 있는데 약자 가만히 보세요. PAMA는 역시나 앰플리튜드의 약자고 진폭을 변화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PWM 있는데 PWM width니까 폭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PPM의 P는 포지션의 약자니까 위치를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이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부분에서 네 가지가 있다. PCM은 펄스 부호 변조 방식인데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죠? 뒤에서.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다음 페이지까지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앞부분에 요 세 가지 보세요. 이번 시간 요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는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부분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또 넣어놓고 나오는 거. 자, 이제 우리 그거 파냄새 나는 거 찾는 거, 그죠? 파냄새 나는 거 찾는 거. FSK, ASK, PSK, 그 다음에 PAM.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나왔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다. 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어서 우리 속도 볼게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속도, 통신의 속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속도 단위가 두 가지예요. bps, bit per sec, 그리고 보호. 일단 그 개념으로 얘기하면 bps는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나타내는 게 bps예요. 비트 per sec니까. 그 다음에 보호라는 것은 초당 얼마의 신호가 바뀌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시간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시간축이. 그럼 아날로그 신호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신호가 올라가지가 않고 이게 그러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변환하다가 올라가야 되는 다시 내려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서 신호가 바뀌는 거야. 그죠? 또 이쯤에서 신호가 바뀌는 거야. 신호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신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신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1초에 몇 번의 신호가 바뀌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예를 들면 신호가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1초라고 한다면 1초 동안에 신호가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의 속도로 나타낸다 그러면 2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의미가 보호에 대한 얘기인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BPS와 보호에 대한 그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나타내면 BPS, 초당 변화되는 신호의 단위를 나타내는 속도 단위가 뭐냐 그러면 보호라고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 말이에요. 별표 3개. 한 비트가 한 신호 단위일 경우에는 BPS와 보호는 동일하다.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1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예요. 1초. 1초. 그죠? 1초. 그럼 이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이 신호 전체가 한 비트라고 쳐요. 근데 이 한 비트 안에 신호는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속도는 얼마야? bps 따지면 1bps. 보호로 따져도 1보호니까. 한 비트가 한 신호 단위일 경우에 보호와 bps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 반드시 알아둬야 될 말이고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통신 문제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사무자동 산업기사의 정보통신 개론 문제에서 통신 문제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딱 두 문제가 있어요. 딱 두 문제. 근데 두 번째 거는 계산하는 거는 아닌데 공식 하나가 나와요. 샤논의 정리라고 이번 시간 뒷부분 아니면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거는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보호와 BPS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거는 메모를 좀 할게요. 2비트 그리고 3비트 그리고 4비트 자, 세 가지를 기억해 놓고요. 2비트라는 말이 나와주면 좋은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D비트 이런 말이 나와요. 자, 3비트란 말이 나와주면 좋은데 시험 문제에서 3비트라고 나와요. 이거 읽을 때 트라이비트라고 읽는 게 아니라 3비트라고 읽습니다. 3비트. 그 다음에 4비트 하면 쿼드비트라는 말이 나와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주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호의 속도와 BPS의 속도를 비교하면 항상 BPS가 크다라는 개념을 잡으세요. 보호의 속도보다 BPS가 크다. 뭐 어떻게 큽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BPS가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1200보라는 속도가 있어요. 1200보. 얘를 2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BPS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비트니까 2400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계산하는 문제가 그 통신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산수 문제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잖아요. 통신의 속도가 1200보인데 2비트를 사용한대요. 2비트를 사용하면 BPS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답은 뭐야? 2400이 답이란 얘기야. 반대로 출제위원이 이렇게 내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내는 거야. BPS 속도가 2400 bps일 때 2비트를 쓰게 되면 보호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가 작잖아. 그쵸? 2비트를 썼으니까 반을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1200 보호가 답이란 얘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BPS의 속도가 4800이래요. 그죠? 2비트를 쓸 경우에 보호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얼마? 4800 나누기 2, 2400. 너무 쉽지 않나요? 이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2비트만 나오겠어요? 3비트도 나올 거고 4비트도 나올 거예요. 3비트 나오면 3배 하면 되고 BPS를 가르쳐주고 보호를 물어주면 3비트 하면 3분의 1 하면 되고 쿼드비트 하면 4분의 1 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지만 말이 저렇게 안 나오고 D비트를 사용할 때, 3비트를 사용할 때, 쿼드비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영어 단어니까 그죠? 3비트지만 3라고 3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D비트니까 D 이게 그 영어가 아니죠. 그죠? 아는 분 아실 겁니다. 자, D비트, 3비트, 쿼드비트에서 2, 3, 4로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관리공단 출제위원들이 또 말을 하나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컴퓨터는 이진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2비트는 또 다른 말로 2의 2승이다 하면 이게 2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2의 3승, 얘는 2의 4승 이렇게 돼요. 그럼 2의 2승은 얼마예요? 2의 2승. 2의 2승은 4잖아요.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이에요. 이거를 부를 때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위상이라고 불러요. 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4위상이라는 말은 2비트를 의미하는 말이고 8위상이란 말은 2의 3승이 8이기 때문에 3비트를 의미하는 말이고 16위상이란 말은 2의 4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4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내볼게요. 보호의 속도가 1200보일 때 8위상 변조를 했을 때의 BPS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보호의 속도가 1200이고 8위상이라고 해서 1200 곱하기 8을 하는 게 아니라 8위상이란 말은 2의 3승이 8이기 때문에 3비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곱하기 3을 하라는 얘기죠. 자, 1200보일 때 8위상 변조일 경우에 BPS는 얼마냐면
8 위상은 곱하기 3을 해서 1200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3600 bps가 된다. 이 얘기죠. 반대로 2400 bps일 때 2400 bps인데 16 위상을 썼을 경우에 보호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2400이고 16상이니까 16 위상은 2의 4승이니까 2400 나누기 4에서 4, 6, 24, 600이죠? 600 보호가 답이란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전송속도 BPS와 보호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시험 문제 또 가장 쉽게 나오면 이거 가르쳐주고 1200 보호일 경우에 한 비트를 이용했을 경우에 BPS는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 한 비트일 경우에는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BPS도 1200이 된다. 이 얘기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보통신 개론에 유일하게 그나마 계산하는 문제였다는 거. 그러니까 뭐 더 어려운 계산식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뭐 몇 가지 용어 이제 나오는데요. 전송할 때 우리가 통신에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면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의 종류가 이제 감쇄, 왜곡, 잡음인데 뭐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감쇄, 뭐 신호가 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했는데 저 멀리 있는 친구가 한테 내 목소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하면 옆에 있는 친구 바로 들리지만 이 친구 한 100m 거리에 있을 때 야 하면 그 야 소리가 점점점 감쇄가 되면서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필요했죠? 그 소리를 다시 증폭시킬 수 있는 증폭키가 필요하겠죠. 감쇄에 대한 의미고, 그 다음에 왜곡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distortion, 그러니까 찌그러진다라는 뜻이죠. 찌그러진다. 주파수의 성분들의 특성에 의해 원래의 신호가 다른 형태로 찌그러지는, 일그러지는 현상을 말하고, 감쇄 왜곡은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 찌그러짐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주파수에 따라 다르고 또 신호는 주파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신된 신호는 강도가 약해지고 왜곡이 발생돼요. 주파수로 전송을 하게 되면 왜곡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기적인 특성 변화시키는 로딩 코일을 전화선에 이용한다. 그래서 요즘은 그 전화기가 옛날 저런 전화기, 요즘은 전자식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잘 못 보지만 과거 옛날 전화기는 전화통 자체가 되게 무거웠었어요. 그 전화통 뜯어보면 거기에 구리선이 막 이렇게 감겨있는 무거운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왜곡을, 목소리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자, 잡음은 뭐 여러분 더 잘 알 겁니다. 노이즈라고 하고요. 뭐 말 그대로 지지하는 잡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얘기 드리면 요 세 가지, 잡음의 종류 세 가지. 열잡음, 누화잡음, 그리고 충격성 잡음. 그러니까 열잡음은 말 그대로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잡음이고, 그러니까 통신을 한 전기선 같은 경우에 나중에 많이 쓰다 보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뜨거움 때문에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잡음, 열잡음. 그 다음에 누화잡음은 그 선 두 개가 있으면 선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누화가 생긴다는 의미죠. 충격성 잡음은 선로의 파괴나 손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잡음이니까 충격성 잡음이죠. 영어로도 잘 봐두세요. 임펄스 노이즈가 충격성 잡음이고,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거는 요거죠. 열 잡음을 다른 말로 하면 화이트 노이즈라고 한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 나는 열 잡음으로 외워갔는데 열 잡음에서 열의 영어 단어가 열이 아니라 화이트 노이즈가 열 잡음. 열 잡음을 다른 말로 화이트 노이즈를 한다는 거. 잡음의 종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상호 변조 잡음은 잘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냥 말의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호 변조 잡음. 친구가 한 명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막 해주고 있어요. 그죠? 어떤 얘기를 막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도 나한테 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둘이 동시에 나한테 얘기하면 둘 다 안 들려요. 그죠? 이게 뭐예요? 상호 변조 잡음. 그죠? 하나만 이렇게. 그래서 너 잠깐만 기다려. 너부터 먼저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상호 변조 잡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잡음의 종류 세 가지만 알아두시고 상호 변조 잡음 이런 것도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용량이라는 말 나오는데 정보가 에러 없이 그 채널을 통해 보내줄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채널 용량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널 용량 단위도 BPS라는 단위를 씁니다. 어떤 데이터를 친구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 보내는데 필요한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계를 우리가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 샤논이라는 사람이 그 용량에 대한 법칙을 만들었어요. 내가 뭐 친구한테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든 뭐 전화로 소리를 보내든 그러면 이 통신로가 있으면 통신이 가는 길이란 얘기죠. 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이 통로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 용량의 한계점이나 뭐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용량이 남아돌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샤논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놨어요. 읽어볼게요. W라는 대역폭을 가진 채널이 N이라는 잡음 세력을 가졌고 이 채널에 S라는 신호 세력을 가진 신호를 전송할 때 얻을 수 있는 통신이다. 통신 용량을 C라고 표현하고 단위를 BPS라고 붙여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말로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공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더 쉬워요. 선생님 로그 나오고 보세요. 이걸 다시 제가 크게 적을게요. 통신 용량 C는 W 로그 1 플러스 N분의 S다. 자, 요거 딱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면 되냐면요. 이게 뭐다? 통신로 용량이다. C가 용량이다. W가 뭐다? 대역폭이다. 자, 위에서 다 설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S가 뭐냐? S가 시그널, 신호다. 자, N이 뭐냐? 노이즈, 잡음이다. 자, 요거 딱 기억하면 이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개념을 알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으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딱 보면 뭘 생각하냐면 이 통신호 용량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통신호 용량을 크게 한다는 것은 통신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C라는 값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이 W라는 값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자, 혹시나 좀 그 수학적인 부분을 공부한 지가 오래되신 분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A라는 값이 있고 B분의 C가 있어요. A는 B분의 C예요. 자, A 값을 끌어올리고 싶어요. 이 값을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B 값은 어떻게 돼요? 분모는 낮춰야 되죠. 분자는 높여야 되죠. 맞습니까? 분모의 값을 작게 하고 할수록 A 값은 커져요. 분자의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A라는 값은 역시나 커져요. 그죠? 그래서 분모는 낮춰야 되고 분자는 높여야 A라는 값이 커진다는 거. 자, 그러면 이 W는 뭡니까? 1분의 W죠, 사실은. 1분의 W니까 W는 분자예요. 대역폭은 어떻게? 높여야 되죠. 그 다음에 N분의 S니까 얘는 분자니까 얘는 높여야 되죠. 얘는 낮춰야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다시 통신로 용량 C 값을 증가시키려면 대역폭은 증가시켜야 되고 시그널, 신호도 증가시켜야 되지만 잡음은 낮춰야 돼. 자, 이렇게 외우려니까 힘들어요?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통신로 용량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대역폭, 신호, 잡음 3개 중에서 뭐가 제일 안 좋은 거야? 잡음이 안 좋은 거잖아. 그쵸? 잡음 최대한 줄여야 되죠? 그럼 잡음을 줄이면 돼. 나머지 다 올리면 돼. 그럼 통신 용량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쵸? 뭐 이번 시간에 다 나오네요. 제가 정보통신 개론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앞에 이제 배웠던 BPS와 보호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산 문제와 그리고 샤논의 법칙에서 이 통신로 용량 계산하는 공식 자체를 물어넣은 시험도 있었어요. C는 W 로그 갈로 1 플러스 N분의 S라는 이 공식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뭐 로그 들어가는 공식 하나 있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이 할 때 틀림없이 나와요. 그때 한 번 더 보면 확실히 기억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C를 높이려면 W 높여야 되고 S 높여야 되고 N은 낮추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좋아요. 자, 6번째. 자, 전송 매체, 유도 매체. 그러니까 유도 매체라는 말과 비유도 매체라는 말 나오는데 말 그대로 유선과 무선이에요. 그러니까 유도한다는 것은 어떤 그 매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통신을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내가 친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집에 있는 유선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유선 전화기가 이렇게 뭐 땅속으로 가든 뭐 전봇대를 타고 가든 어딘가 가고 친구한테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유도 매체. 무선으로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 날아간다? 비유도 매체. 그러면 유도 매체의 종류에는 트위스트 페어, 동축 케이블, 그리고 광 케이블 3가지 기억하면 되는데 트위스트 페어라고 하는 것은 꼬임선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뭐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흔히들 많이 봤죠. 전화선이나 뭐 전기선 같은 경우에 이거 피복을 이렇게 딱 이렇게 뜯어보면 까보면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2개가 막 꼬여 있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런 형태의 트위스트 페어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고 그 효율도 낮기 때문에 거의 뭐 잘 안 써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동축 케이블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축 케이블.
자, 동축 케이블은 까만색 피복 사이에 흰색이 뭐 이렇게 뭐 흰색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저기 뭐지? 그 구리선이 쪽빛하고 하나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꽂으면 그 어디에 꽂냐면 TV 안테나선 아시죠? 그죠? TV 안테나선, TV 뒤에 보면 TV 안테나선을 이렇게 꽂고 유선 케이블을 꽂고 쓰잖아요. 그런 형태의 케이블을 우리가 동축 케이블을 해요. 동축 케이블도 인터넷 진화 통신선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되니까. 자,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동심축을 외부의 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전련체를 이렇게 씌우고 그 위에 이제 그물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있어요. 이거 이렇게 뜯어보면 그물 같은 거 막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리망으로 두른 그런 형태고요. 특성은 이 트위스트 페어, 꼬임선에 비해서 우수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혼선과 방해를 훨씬 덜 받기 때문에 초기에 이 꼬임선을 쓰다가 동축 케이블로 바뀌었죠. 근데 오늘날은 이 동축 케이블을 넘어서 뭘 씁니까? 광섬유 케이블을 쓰죠. 자, 광섬유 케이블은 이제 그 빛의 반사 현상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옵티컬 파이버 케이블이라 해서 물리적 특성, 코어와 클래딩, 코딩 부분을 구성되고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어려운 말 필요 없고 빛을 이용한다. 그렇죠? 빛의 신호가 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케이블이고요. 자, 특성으로서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작은 크기와 무게, 적은 감쇄도, 전자기적 격리, 보다 넓은 리피터 간격과 같은 전송 특성을 가진다. 뭐예요? 다 좋은 말이에요. 케이블 문제. 케이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좋은 말이야. 그러면 가나 다라 중에서 뭐 꼬임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무슨 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광 케이블 답이에요. 여러분 정보통신 개론에서 가나 다라가 광 케이블, 동축 케이블, 꼬임선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90%는 광 케이블 답이에요. 근데 예외 딱 하나 10%에 해당되는 거. 그게 뭐냐? 동축 케이블이 답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동축 케이블이 답일 때는 문제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TV 안테나선. 이 사용 예가 동축 케이블이 답이 되는 문제는 반드시 TV 안테나 선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축 케이블 답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에 좋은 말이 나와 있고 TV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동축 케이블이고 광 케이블은 전부 다 좋은 말, TV 말이 없고 전부 다 좋은 말이 나오면 광 케이블이 답이다. 이렇게 뭐 사실 뭐 수업에서 이렇게 외우라 하기 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 은행식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기억해두면 문제 풀기가 쉽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비유도 매체는 뭐라 그랬어요? 무선이라 했죠. 무선. 자, 무선 형태죠. 그래서 안테나에 의해서 또 방향성을 가지고 잘 아는 거. 무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LA고 여기가 이제 한국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벌어지는 MLB 경기를 우리 집에서 실시간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게 전파는 이렇게 지구를 뚫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위에 뭘 달아요? 위성을 달고 이렇게 반사시켜서 이렇게 오는 거죠.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통신 가능권에 들라 그러면 지구 상공 위에 위성이 최소 몇 개 있으면 가능하냐? 라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몇 개? 몇 개요? 3개입니다. 3개. 3개. 뭐 여기 하나 달아놓고 여기 하나 달아놓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통신 가능권에 들려면 위성의 개수는 최소 3개 이상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위성은 지구 상공, 지구 표면에서 몇 킬로미터 상공에 위치해야만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느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 이것도 기억하세요. 36,000 킬로미터. 36,000km 상공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위성을 몇 개 쌓아 올렸지만 위성 발사를 해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뛰어오르는 위치가 36,000km 상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사 추진체 이렇게 달고 날아가다가 이렇게 추진체 떨어지고 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36,000km 상공에서 모든 추진체가 떨어지면서 날개를 펴고, 그러니까 태양열 받는 날개를 펴고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면 위성 발사가 성공이다. 36,000km보다 낮게 해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든가 36,000km보다 이상으로 날아가 버리면 뭐 우주 미아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위성 발사가 실패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7번째 아날로그 전송. 뭐 이거는 앞에서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읽어만 보세요. 아날로그 전송은 아날로그 신호 형태를 보내는 거고, 모뎀이라는 거 앞에서 다 우리가 했었습니다. 모뎀 뭡니까? 모뎀은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의 합성어에 대한 얘기다. 모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선생님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이 뭔지 모르겠어요. 앞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반복되는 형태니까 따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디지털 전송 특징 마찬가지. 디지털 전송에서도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 정보와 같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할 때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음량 결합기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코덱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코덱.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DRD,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뀔 때는 뭘 쓴다? 모뎀을 쓴다. 모뎀을 쓴다. 그 다음에 디지털을 또 다른 디지털로 바꿨다가 원래의 디지털로 복원시킨다. 뭘 쓴다? DSU를 쓴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다가 원래의 아날로그로 바꾼다. 이때 뭘 쓴다? 코덱을 쓴다. 코덱. 아날로그를 또 다른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원래의 아날로그로 바꾼다. 이건 그냥 단순한 증폭기를 쓰면 돼요. 증폭기.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운데 이 부분은 뭐라 그랬죠? 가운데 이 부분은 이걸 보라 그랬죠? 전송로. 여기가 전송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선생님,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꾸는 게 모뎀이면 여기서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도 모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전송로를 기준으로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아날로그 전송로에 사용되는 신호 변환기가 무엇입니까? 답은 모뎀이었어요. 선생님 여기도 뭐 아닙니까? 이거는 빼고요. 이거는 증폭기는 거의 뭐 신호 변환이라는 개념으로 포함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자, 아날로그 전송로를 사용하는 것은 모뎀, 디지털 전송로를 사용하는 것은 DSU라고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디지털 전송로를 사용하는 신호 변환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가나 다라에 이거 두 개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물론 이거 DSU였고 코덱이 있으면 코덱을 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두 개가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DSU가 들어가 있어요. 아날로그 전송로에 사용되는 신호 변환기는 모뎀, 디지털 전송로에 사용되는 신호 변환기는 DSU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세요. 저는 과거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이 사무자동화 정보 처리를 강의해 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문제를 봤었어요. 그 문제에 나오는 공통 부분을 다 뽑아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통신 개론이 강의 5개, 6개로 끝날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이 정보통신에서 더 설명할 게 얼마나 많은데 대학에서 거의 한 학기, 2학기, 3학점짜리로 듣는 과목이에요. 그걸 줄여서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강의 5개, 6개로 만든다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위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문제는 아주 고득점으로 정보통신 개론 강의 열심히 듣고 문제 풀면요 20점 만점에 실수로 한두 개 틀리고 18점, 17점 무조건 맞습니다. 그걸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 8번째 이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디지털 전송 방식에서 이 PCM 변조 방식 요거 뒤에서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표 한 3개 정도 해 두겠습니다. 펄스 코드 변조인데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는 얘기는 음성 정보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 얘를 우리는 뭘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 생긴 디지털 신호로 바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긴 디지털 신호.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일단은 막 이렇게 쪼갭니다. 자, 신호를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는 거를 우리가 이 곡선 그래프를 막 이렇게 쪼개는 걸 우리가 뭐 한다 그러죠? 미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해서 막 쪼갭니다. 쪼개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림을 조금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여기서 자,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이런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미분을 합니다. 막 쪼갭니다. 선생님 이 미분하는 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개념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수치를 뽑아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쯤이 한 3이라고 치면 이 수치가 1.2.
자, 요 수치를 뽑아내요. 얘가 뭐 2.1, 2.8, 뭐 3 이렇게 뽑아내죠. 각각의 수치를 다 뽑아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첫 번째 과정이니까 표본화라고 합니다. 샘플링하는 과정이다. PCM 변조 과정의 첫 번째 과정. 음성 정보를 일정 시간 간격, 즉 샘플로 나눠서 샘플마다 진폭값을 부여한다. 샘플로 다 뽑아내서 그 수치를 다 뽑아내요. 그 샘플링하는 과정.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샘플링해서 수치가 다 뽑아졌죠? 두 번째, 양자화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양자를 합니다. 샘플링에서 얻어진 진폭값을 평준화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수치를 뽑아내는데 1.2, 2.1, 뭐 2.8, 3.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수치를 평준화시키는데 쉽게 말해서 뭐 소수 이하의 수치를 반올림을 하거나 소수 이하를 버리거나 그는 그 규칙에 따라서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이하를 버린다고 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신호가 얼마? 1. 두 번째가 2.1이니까 2. 세 번째가 2.8이니까 2. 세 번째가 3이니까 3. 이렇게 수치를 뽑아내죠. 뽑아냅니다. 이 과정이 뭐다? 양자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 양을 디지털 양으로 변환시켜서 계단 모양의 근사치로 만드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임의로 뽑아내는 이 숫자를 반올림을 하든 소수열을 버리든 아무튼 규칙에 따라서 임의의 숫자로 뽑아내는 과정. 이게 바로 양자 과정이다. 근데 이 뽑아낼 때요. 뽑아낼 때 만약에 뭐 반올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반내림을 했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오차가 약간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잡음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양자화 잡음이란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양자화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아무튼 정수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다? 부호화 시킵니다. 부호로 만듭니다. 부호로 만든다는 얘기는 자, 얘를 10진수로 봤을 때 컴퓨터의 모든 신호는 이진수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1을 이진수로 바꾸면 뭐 예를 들어서 이진수 세 자리로 표현한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001. 2는 010. 2는 010. 3은 011. 선생님, 저는 진법 변환을 몰라요. 상관없어요. 진법 변환하는 거, 이거 계산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10진수 1을 2진수로 바꾼 001이구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규칙을 정하죠. 0이면 아래쪽, 1이면 위쪽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0은 아래쪽, 1 위쪽, 0 아래쪽, 1 위쪽 이렇게.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지금 우리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아날로그 신호가 이런 디지털 신호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법 중에서 PCM 변조 과정이 있는데 PCM 변조 과정은 3단계를 거치면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표본화는 표본치를 미분해서 표본치를 뽑아내는 과정이고 양자화는 그 뽑아낸 수치를 양자화에 맞게끔 정수값으로 바꾸는 과정이고 그 정수값을 이진부호로 바꿔서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부호화다. 그래서 부호화 시켜서 신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원래는 이 부호화 다음에 한 단계 더 있어요. 복호화 과정이 필요해요. 복호화. 근데 이 복호화 과정은 이제 부호화 과정하고 통합시켜서 이렇게 바로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 버리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글자 따서라도 외우세요. 표, 양, 부, 복. 표양부, 표양부,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를 거치게 되면 PCM 펄스 변조 과정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우리 뭐 하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친구한테 전화 소화기를 들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신호는 다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 아날로그 신호가 무슨 전기선을 타든 무선을 거치든 어떻게 가갖고 친구 전화기에 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똑같이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말하는 아날로그 신호가 전기 신호로 들어갈 때 미분을 막 해서 신호값을 다 바꿔서, 그죠? 그리고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표본화 과정을 거쳐서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복호화 과정을 거치니까 디지털 신호로 바뀐 거야. 내가 말하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날아가, 광케이블을 통해서 날아가서 친구 집에 도착하면 그 디지털 신호가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면서 내게 친구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표양부 과정을 거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전송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발명을 했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적인 신호의 개발을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너무너무 편리한 전화를 사용하면서 친구랑 대화를 하고 근무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원리로 전화 수화기에 들리는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종이컵 2개에 실 묶어놓고 하던 거 그것만 원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원리가 맨날 이 원리예요. 말하면 아 하면 그 아라는 신호가 실에 막 진동 파형을 따라서 상대방 종이컵에서 그 진동을 모아서 들려주는 거. 그쵸? 그런 원리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편리한 통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죠. 자, 이번 시간 어떻습니까? 제가 뭐 좀 조용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맞죠? 1강, 2강을 제가 너무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강의를 해서 3강은 테마는 좀 조용하게 진행한다고 진행했는데 편안하게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정보통신 개론 파트의 고득점을 맞는 것도 목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없어서는 안 될 통신의 시대에 살면서 아 이러한 원리로 내가 이러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여러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 강사 조대호였습니다.